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아니라 사위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위는 해고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직업을 3번 바꿨다가 하루 만에 4번째로 쫓겨났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늦게 왔고 마당의 흙은 차갑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낙엽을 걷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단조로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던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말 사이사이에 숨이 걸렸습니다.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에 흙을 털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딸은 말을 꺼내기까지 길게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이미 소식의 무게였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인사정리 통보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무엇을 흔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면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고 하루가 흔들리면 집안의 숨소리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는 권유퇴직을 받자마자 며칠을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고 그 쉬는 사이 어떤 수상한 문자 한 통에 마음이 휘둘렸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퇴직한 분들만 뽑는다는 고수익 단기 알바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겨울 늦게 피는 꽃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순간이 대개는 서리가 몰려오기 직전이니까요. 첫 번째 위기는 돈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사위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퇴직 사실을 숨기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갔습니다. 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지만 아이돌 도시락과 출근 준비에 밀려 처음 며칠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새벽의 발소리가 일터로 가는 발소리가 아니라 도망치는 발소리라는 걸. 어머니라는 촉이 먼저 울렸습니다. 사위는 동네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점심 무렵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글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꺼진 난로 앞에서 부채질만 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따로 만났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구석자리에서 저는 다그치지 않고 먼저 밥을 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온 세월의 방식대로 급한 불부터 끄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위에게 숨기는 출근 놀이를 그만두게 했고 딸에게는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올랐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내려다보기만 했고 아이들은 눈치만 보았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침묵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기묘하게도 웃음으로 잠깐 덮였습니다. 아이들 아빠의 넥타이를 꺼내 강아지 목에 걸어주고 강아지가 집안을 질주했습니다. 사위가 놀라 뛰어가 잡으려다 자기 양말이 미끄러져 거실에서 조용히 주저앉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잠깐 풀렸고 딸의 눈가에도 잠깐 숨이 트였습니다. 그 작은 웃음은 찢어진 천을 바느질하기 전 손끝을 한번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서로의 숨을 한번 고르게 만들며 가까스로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위의 퇴직금이 아니라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빨간 줄이 그어진 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위 명의로 소액 대출이 여러 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식탁 위의 물잔이 작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몰랐다고 했고 그 다음엔
문자 알바에 등록하면서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위의 휴대전화에는 친절한 말투의 상담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상엔 꿀처럼 달콤한 말이 대개는 개미를 부른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딸은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생활비, 아이 학원비, 집 대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사위는 그날 밤 방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가라앉는 배 위에서 마지막 손전등을 꼭 쥐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동네 주민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찾아갔고 사위의 휴대전화에 있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대출을 중개한 곳과 명의 도용 가능성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찌를 때가 아니라 같이 문을 두드릴 때라고요. 딸은 울다가 울음을 삼키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사위의 손을 잡는 대신 서류 봉투를 함께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못 버티고 가끔은 도장 찍는 일로 버팁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서류와 신고와 확인 전화로 간신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집 안에서 터졌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깥이 아니라 가족 안의 의심이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생활 기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고 저는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들은 말은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친구들에게 아빠가 도망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가르쳤는지 아이의 입은 정확히 말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들은 침묵이 아이에게는 소문이 되었고 그 소문은 학교에서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위의 방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거실로 나왔을 때 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말이 칼이 되기 전에 제 마음부터 막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표정을 먹고 자란다고요. 김치찌개보다 한숨을 더 빨리 삼킨다고요.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출근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새벽까지 현관은 열리지 않았고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꺼두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가 사람을 집으로 끌어오는 끈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딸은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저는 사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찜질방부터 공원, 버스 터미널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달리기가 전화번호부를 넘기는 손놀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여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숨을 좀 고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은 초록으로 변했지만 우리 마음은 회색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조름하게 들어올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늘 넓어서 사람의 속이 좁아 보이게 만든다고요. 여관 앞에서 사위를 마주했을 때 사위는 수척했고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바닥을 닮아 있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말이 길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한번 누르고 사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고 복귀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멋진 해답이 없어도
집으로 돌아와 밥부터 먹자고 말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미안함과 두려움과 이제 그만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위기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간신히 끌어안고 돌아오는 것으로 겉으로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막장처럼 웃으며 네 번째 위기를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 사위가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 동네 방송국 오디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위는 퇴직 후 우울을 이기겠다며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예선장에 가서 긴장한 나머지 트로트가 아니라 동요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웃을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선장에서 찍힌 영상이 동네 단체 채팅방에 퍼졌습니다. 사위가 동요를 부르며 허리까지 꺾어 인사하는 장면이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얼굴이 하얘졌고 사위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딸은 직장에서 집중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도 불도 아니라 손가락 2개로 넘기는 영상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 위기는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 모임에 부탁했고 사위가 나무를 잘 만진다는 장점을 떠올렸습니다. 사위는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책장을 고칠 때도 서랍 레일을 맞출 때도 말은 적어도 손은 성실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제안했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이기기 어렵다면 손으로 하루를 다시 세우자고요. 사위는 작은 공방을 빌렸고 처음엔 주문이 없어서 나무 냄새만 가득한 공간에서 혼자 톱질 소리만 냈습니다. 딸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이번에는 입술로 찌르지 않고 도시락으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가 만든 나무새 장식이 동네 카페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고요. 그 질문 하나가 사위의 어깨를 조금 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장 같은 세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공방이 조금 알려지자 전에 명의를 도용했던 쪽에서 이번엔 공방 이름을 똑같이 베껴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위가 만든 작품 사진을 훔쳐 올리고 선입금을 받아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생겼고 사위는 또다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다시 꺼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이라는 건 따뜻한 이불이기도 하지만 땀에 젖어도 같이 들어야 하는 천막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저는 사위와 함께 가짜 계정을 신고하고 정식 판매처를 안내하는 종이를 만들어 동네 가게마다 붙였습니다. 사위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직접 고개 숙여 설명했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말 없는 옆자리가 이번에는 불신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큰 위기까지 하루씩 끌어안고 또 넘어갔습니다. 겨울이 늦게 왔던 것처럼 봄도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 숟가락이 셋이 아니라 넷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가 공방에서 만든 나무새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위가 멋쩍게 웃는 모습을 저는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사과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묵은 감정을 씹어 삼키고 난 뒤에 담백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창밖의 바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바람개비 같아서 바람이 세게 불 때 부서지기도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공방은 늘 바쁘지 않고 딸의 마음도 완전히 편하지 않으며 사위의 자존심도 가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하루가 더 길어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는 몇 번의 위기 끝에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당에 낙엽을 걷습니다. 낙엽은 매년 떨어지지만 다시 봄은 오듯이 사람도 다시 일어선다는 걸 이 집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